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부동산 세법 이재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상가 건물에 대한 투자와 임대 시 우리 반드시 알아야 할 우리 실전 세금과 세테크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항상 제가 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말씀드린 거, 우리 세금이라는 것은 세법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세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빠져나갈 수가 있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다 내는 것이 세금이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항상 강조 모토로 하고 있죠. 그래서 세금은 알할 바 뭐뭐다. 알면 알수록 빠져나갈 수 있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다 낸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은요, 상가 건물에 대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그리고 그에 대한 세테크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한번 상가 건물이란 거 한번 잠깐 정의 좀 내려볼까요, 여러분? 자, 상가 건물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에, 그죠? 주로 판매라든지 또는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 국회법상 즉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지역에서 상권, 도시지역의 상권 내에서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업무시설에 입점된 대표적인 뭐죠, 여러분? 수익형 부동산 성격을 띠고 있죠, 여러분. 다만 우리 법률상에서 본다면 우리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 건물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의미로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상가 건물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상가 건물과 좀 유사한 것이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상가 빌딩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자, 상가 빌딩 그대로 규모가 큰 건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규모가 큰 상업용 건물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오피스 빌딩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오피스 빌딩 한마디로 사무 공간이죠. 그래서 일상적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적합한 역시 비교적 규모가 큰 사무용 건물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가 빌딩이나 또는 오피스 빌딩이라든지 또는 우리 상가 건물 측면에서 세법에서 본다면 거의 차이가 없다. 동일하게 취급하시면 됩니다. 즉 상가 건물이라든지 상가 빌딩이나 오피스 빌딩에 대해서 과세할 때는 우리 세법상 차이는 거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만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상가 건물 할 때 상가 주택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따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러한 상가 건물을 취득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일 먼저 우리 부동산 취득한 뭐 낸 거죠? 그러면 취득세 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상가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때 우리 이번 2023년부터 조금 우리 지방세법 취득시기 규정이 개정됐죠.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 취득시기 한번 좀 살펴본다면 자, 이러한 매매등이나 유상 취득시기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미 이전에 2022년 이전에 공부하신 분은 그 매매 등 유형 취득일 때, 유상 취득일 때는 그때는 거래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 그죠? 법에서 정하고 있는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부터 취득한 경우라든지 또는 뭐 외국토 수입에 의한 취득이라든지 또는 뭐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까지 입증이 되는 취득 또는 뭐 우리 공매나 경매 취득,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사실상 잔금 지급이고 이런 것을 제외한 일반적 개인 간의 매매 때는 계약상 잔금 지급했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 이전에 2022년 전에 매매로 인한 취득 시기는 거래 유형에 따라서 사실상 잔금 지급과 계약상 잔금 지급을 하나를 선택해 놓고 그 선택된 사실상 잔금 지급을 또는 계약상 잔금 지급 둘 중에 하나와 등기를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날은 빠른 날로 여러분이 취득 시기를 아마 공부하셨을 겁니다. 다만 이번 2023년부터는 이제 우리 개정이 돼 갖고 여러분 일단은 우리 매매 등에 대한 유상 취득 시기는 거래 형태와 관계없이 사실상 잔금 지급을 원칙적인 취득 시기로 한다는 걸 여러분이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거래 유형에 따른 사실상 잔금 지급과 계약상 잔금 지급을 하나를 선택했지만 지금은 2023년부터는 거래 형태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실상 잔금 지급을 원칙적인 취득 시기로 한다라는 걸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순하지만 이러한 원칙적인 사실상 잔금 지급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죠, 여러분. 자, 그럴 때는 어디로 가죠, 여러분? 계약상 잔금 지급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정리하면 결국 원칙은 사실상 잔금 지급이고 그죠? 거래 형태와 관계시 없이 무조건 사실상 잔금 지급이죠.
다만 사실상 잔금 지급이 확인이 안 된다. 그때는 얼른 가는 거죠. 여러분 계약상 잔금 지급으로 간다라는 거. 순서를 보셔야 되죠. 사실상이 먼저 나오고 사실상 확인이 안 되면 어디로 간다 그러면 계약상으로 간다는 거 봐두시면 되죠. 다만 이러한 사실상 잔금 지급이나 계약상 잔금을 지급하기도 전에 먼저 뭐 했다 그러면 등기나 등록을 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과세 시기를 결정할 때 빠른 날로 갑니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먼저 등기를 했으니까 그때는 언제죠, 여러분?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다. 요게 바로 여러분 이번 2023년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된 규정이다라는 걸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우리 취득 시기 정리해 봤습니다. 자, 역시 이제 우리 상가 건물과 토지를 취득하면 이제 우리 취득세 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때 상가 건물에 대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일반적 부동산의 취득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일반적 부동산 유상 취득세율과 동일한 거죠. 그럼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 유상 취득세를 기본적으로 몇 프로죠? 여러분 4%죠. 그래서 상가 건물에 대한 건축물과 부속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가 이루어지는데 무슨 세율 적용한다면 유상 취득세율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바로 유상취득에 대해서 우리 기본적으로 몇 프로죠? 그러면 4% 비례세를 적용한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 공부할 때 기억나시나요? 농지일 때는 3%입니다라고 했죠. 또 주택일 때는 별도로 우리 주택의 가액에 따라서 1%부터 3%까지 적용했었죠. 물론 또 이게 주택 취득 중과 대상일 때는 8% 또는 12%까지 중과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우리 매매 등이나 유상 취득일 때는 취득하는 물건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하죠. 일반적 부동산인 경우 하나, 그다음에 농지인 경우 하나, 그다음에 주택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여러분 유상 승계 취득세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모든 우리 취득세를 비롯한 모든 조세는 과표에다 뭐를 곱해서 여러분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는 거지만 산출세액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과세산 이렇게 봤죠. 다만 역시 우리 이번 2023년도 과세 표준이 전면 개편이 됐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3년도에는 개정된 우리 과세 표준 규정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취득세 과세표는 뭐죠? 그러면 당연히 취득 당시의 가액이죠. 취득이란 행위가 있었을 때, 즉 잔금을 지급하고 과세 물건을 취득했을 때 그 물건에 뭐로 여러분 가액을 과표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취득세 과세표는 변함없는 사실상 취득 가격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다만 이 사실상 취득 가격이 이번 2023년부터는 매매 등으로 인한 유상승계 취득일 때, 그 다음에 뭐 증여 등에 의한 무상승계 취득일 때, 또는 원시 취득일 때, 또는 간주 취득일 때 이렇게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요 취득 당시 가액을 구분하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바로 요 매매 등으로 인한 유상승계 취득일 때 취득세 과세표는 뭐죠,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취득일 때는 유상 취득일 때는 바로 사실상 취득 가격이 취득 당시 가액이 돼서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과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과표. 이때 사실상 취득 가격은 뭐냐? 한번 잠깐 보고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서 해당 물건 자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쵸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할 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모든 직접 비용과 그리고 뭐죠 여러분 간접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거 뭐 공부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포함 대상, 제외 대상 아마 열심히 공부하셨을 거라 봅니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근데 다만 여러분 우리 법인이 아니자 즉 개인이 취득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 취득 가격의 범위에 포함 대상 중에서 건설자금 충당 이자라든지 또는 할부 연부 계획에 따른 바로 할부 연부 이자라든지 또는 연체료 또는 공인중개사한테 지급하는 중개보수 요 세 가지죠. 특히 이게 이번 2023년에 개정이 되겠고 여러분 종전에는 여러분 공부할 때 여러분 할부, 연부, 이자, 연체료 그다음에 공인중개사한테 지급하는 중개보수만 취득 가격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번 2023년부터는 여러분 건설자금 이자도 우리 개인일 때는 제외가 되는 거죠. 물론 법인일 때는 포함하는 거죠. 여기는 다 나와 있는 요 세 가지는 법인일 때는 포함하는 거고 법인일 때는 취득 가격의 범위에 포함하지만 개인일 때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러면 제외하는 거죠. 그럼 왜 제외하느냐? 개인은 기본적으로 장부를 기장 안 하죠. 근데 이런 건 다 회계장부에 기록하고 그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즉 KIFRS라는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 것들인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개인은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니까 그냥 아예 취득 가격 범위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그러면 제외하라 그 얘기죠.
그러면 제외하는 것은 그만큼 과표가 어떻게 된 거냐면 줄어드는 거죠. 과표가 줄어들면 당연히 취득세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줄어들게 되겠죠,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개인이 취득할 때는 취득세 부담을 조금 완화해 주기 위해서 발행한 건설자금 충당 이자라든지 또는 할부 연부 이자 연체료라든지 또는 공인중개사 중개 보수는 범위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러면 제외한다라는 걸 좀 봐주시 기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 이 취득가격 잡아라, 잡지 마라. 잡지 마라는 얘기죠. 그럼 잡지 않은 금액만큼 나중에 양도를 했을 때는 그게 양도책에 반영된다는 거 여기까지 봐주시 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결론 바로 우리 취득세 과세표는 취득 당시 가액인 유상승계 취득이 때는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취득하기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죠. 다만 이때 적용하는 세는 우리가 일반적 상가 건물이니까 일반적 부동산 유상 취득세 몇 프로죠? 여러분 4%가 적용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취득세가 부과되면 그에 대한 부가세로 여러분 뭐가 쫓아져? 바로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같이 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취득세 납세 문제는 취득세 외에도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해서 바로 취득세 부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매매일 때 몇 프로죠? 여러분 4%죠. 4%일 때 농어촌 특별세는 무조건 표준세를 0.2%로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세율 2%에서 4%에서 2%를 뺀 거에 20%가 되다 보니까 몇 프로가 되냐 여러분 0.4%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여러분 합계세율 요 4.6%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 요것만 꼭 체킹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물론 여러분 우리 취득세 4%, 농어촌 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해서 여러분 구분해서 아시겠지만 우리 취득하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프로 내야 되는 거냐, 총 취득세 몇 프로 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자, 요것을 봐두시면 되겠죠, 뭐. 자, 이때 요것을 여러분이 우리 한번 미리 홈페이지에서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서울특별시 우리 지방세에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 이택스가 나왔죠, 여러분. 그래서 서울.go.kr 바로 이게 서울특별시 지방세 홈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한번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국세는 홈택스라는 것이 있다면 지방세는 위택스가 있고, 여러분, 특히 위택스 중에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바로 이 텍스에서 서울.kr로 간다는 걸 여러분이 좀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서울특별시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에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 여기 조회 납부, 신고 납부 여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 지방세 미리 계산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자, 요 지방세 미리 계산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 조금 로딩이 걸리네, 여러분. 예. 그럼 이 지방세를 미리 계산할 때 여러분 우리 취득세가 있고 여러분 그다음에 등록면허세가 있고 여러분 우리 재산세가 있다는 것 좀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부동산 취득세 미리 계산해 보면 뭐 여기 주택이냐 아니면은 우리 주택 외 매매 토지 건물이냐 뭐 신고가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신고가에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여러분? 5억 집어넣어 볼까요, 여러분? 5억 하나 둘 셋 뭐 5억은 되겠죠, 여러분? 5억. 자, 그리고 뭐 우리 매매 계약 일자 노조가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뭐 보시면은 2003년 우리 지금 1월 뭐 5일 해볼까요? 예, 1월하고 취득일자를 역시 2023년 뭐 1월 뭐 20일 해봅시다. 19일 해볼까요,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요 취득일자 집어넣으면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취득세 납부기한이 나오죠, 여러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 즉 잔금지로부터 며칠 이내죠, 여러분? 60일 이내가 되는 거죠. 그 60일을 계산한 것이 바로 2023년 3월 20일까지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등기를 한다면 등기하기 전까지 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액을 계산해 보면은 5억 원 얼마가 되나요? 100만, 1000만, 10억. 50억이 되네, 여러분. 50억을 찍네. 그래서 이걸 조금 너무 부담스럽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 줄여버리죠, 뭐. 자, 어쨌거나 뭐, 요 정도에서 50억을 했을 때, 여러분, 정리가 되는 거. 그래서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거 다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뭐, 아직 요 신고 기한 내에 납부하면 가산세는 없는 거죠, 여러분. 취소해버리고. 다시 이거 한번 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 외 매매, 그 주택이면 주택 유상 취득하면 되고 여러분. 만약에 주택 외 매매, 토지 건물이니까 이거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5억, 다시 한번 해봅시다. 또 그러네.
자, 그 다음에 날짜 1월 뭐 5일 다 됐고, 여러분. 취득세 다시 한번 세 계산해 볼까요? 자, 그래서 5억 원에 대해서 매매, 상가 건물 등을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 얼마 나온 거죠, 여러분? 바로 4%인 2천만 원.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부가세,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지방교수 총 2,300만 원이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리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되셔서 부동산 매매 계약 등을 체결할 때 계약 체결 시점에서 한번 쭉 계산해 주면 여러분 당연히 취득자한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 서울에 계신 분은 요 서울특별시 이택스 요걸 잘 활용해 두시면 지방세 아주 중요한 좋은 자료 많이 나왔습니다.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건물 등을 상가 건물 등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물을 취득한 이후 상가 건물 취득한 이후 우리 보유세가 부과됐죠? 자, 보유세 대표가 바로 뭐죠, 여러분? 재산세죠. 네. 그래서 자, 여기 우리 아시다시피 여러분 여기 상가 건물과 토지가 있다. 상가 건물과 토지가 있네, 여러분. 예. 그럼 보유할 때는 뭐가 부과된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산세가 부과되죠. 근데 여러분 공부하실 때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때 재산세를 과세할 때는 요 상가 건물과 토지를 봐요. 구분하죠? 별개로 구분해서. 그죠, 여러분? 구분해서 상가 건축물. 그죠? 상가 건축물은 뭘로 과세하는 거고, 여러분? 건물분 재산세로 과세하죠. 그리고 그 밑에는 뭐도 여러분? 토지죠, 여러분. 자, 토지도 별개로 구분해서 요거는 별도로 뭘로 과세하는 거죠, 여러분?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를 하죠.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한다.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 상가 건물과 부속 토지에서 보유세인 재산세를 과세할 때는 뭐와 여러분?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별도로 구분해서 재산세가 부과돼서 건축물은 뭘로 과세가 되고 그러면 건물분 재산세가 과세가 되는 거고 그 밑에는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뭐 재산세 같은 경우도 여러분 우리가 뭐 직접 계산하지는 않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는 보통 징수 방법에서 부가 징수가 되기 때문에 바로 역시 우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산세를 계산해서 뭘 보내준다, 여러분? 고지서 보내주는 거죠. 이때 고지서가 바로 우리 건물에 대한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구분해서 가졌죠. 이때 상가 건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한번 세 계산 보면 과세표준 즉 과세액은 여러분 여기는 뭐죠, 여러분? 건축물 시가편액이죠. 건축물 시가편액. 문제는 여러분 이 건축물 시가편액을 누가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방세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은 이 건축물 시가편액을 알아 몰라,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내가 재산세를 알고 계산해보고 싶다 그러면 해당 그 소재지를 관할한 시군구 재산세과에 전화 거셔갖고요. 이 건축물 시가편액이 얼마로 잡혔습니까? 이걸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편액이 얼마야 라고 가르쳐주면 거기다 우리 표준세를 0.25% 곱해서 건물분 재산세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자, 토지는 여러분 우리 토지분 재산세인데 상가 건물이죠. 상가 건물이 바로 상가, 사무실 등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되기 때문에 별도 합산 과세 토지가 되는 거죠. 이때 과표는 역시 과세 기준 6월 1일 현재의 자, 토지니까 뭐가 되는지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가 되죠. 자, 이 개별 공시지가 우리가 조회하면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죠, 여러분. 여기다가 별도 합산 과세토니까 0.2%부터 0.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로 계산한 거죠. 그래서 여기 대해서 뭐가 나오죠, 여러분? 토지분 재산세가 나오죠. 어쨌거나 건물분 재산세나 토지분 재산세가 나면 그걸로 우리 재산세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유세는 못 따지죠, 여러분. 세부담 상한선을 따집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올해 부과되는 세금은 작년에 부과된 세계 우리 상가 건물 등에 대한 기본 원칙 세부담 상한선 몇 프로죠, 여러분? 150%죠. 역시 토지도 150% 한도 내서 올해 부과되는 거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죠. 특히 상가 건물에 대해서 우리 건물분 재산세가 부과된다면 역시 재산세 외에 또 뭐가 나오죠, 여러분? 부가세가 쫓아오죠, 여러분. 그래서 특히 이게 이 건물이 상가 건물이 바로 국토이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이다. 그럼 바로 뭐가 들어오죠, 여러분? 도시 지역분이 추가 과세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건 글자대로 도시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추가로 과세가 되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로서 여러분 뭐가 나오죠, 여러분? 바로 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부가세가 되겠네, 여러분. 예, 그래서 결국 우리 재산세 건축물 일테는 기본적으로 0.25% 비례세로다가 도시적분 0.14% 표준세로 하고 여기다가 지방교육세 예, 바로 0.05% 바로 재산세 납부세액이 돼서 0.05%가 돼서 총 0.44%의 재산세 부담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때 요 재산세가 얼마나 할지 좀 계산해 보고 싶다. 그럼 우리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거 우리 서울 텍스 들어가시면 되죠, 뭐. 그래서 여기 우리 서울 이택스 들어가서 여러분 지방세 미리 계산해서 여러분 여기 재산세 클릭하면은 바로 요 재산세 나오게 됐죠, 여러분. 그래서 과세 대상 선택해서 건축물이면 건축물로 구분하면 되겠고요. 과세 대상 구분은 별도로 뭐 골프장이나 고급 라장이나 요건 무슨 재산이죠, 여러분? 사치성 재산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는 바로 세율이 4%가 과세가 되고 여러분. 그다음에 공장용 건축물인데 주거지역이나 지정지역이 있다. 그러면 이때는 0.5%가 되고 그다음에 기타 건축물이 되면 바로 요 세율이 바로 뭐죠? 0.25%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기타 건축 0.2%. 여기다가 이제 뭘 넣죠, 여러분? 시가편액을 넣게 되겠죠, 여러분. 시가편액. 이때 여기서 여러분 건주택일 때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 주택 가격이나 공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집어넣으면 되는데 여러분 바로 요 이러한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일 때는 공시 가격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누가 여러분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고시한 바로 시가편액을 가지고 조회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가편액 조회가 나오네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한번 시가편액 조회를 눌러버리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연도, 관할 구청, 동호수, 뭐 번지 집어넣으면 공시지가가 나온다는 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가격이 나온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재산세 같은 경우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지방세 미리 계산해서 우리 방금 전에 재산세 받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시가편에다가 역시 우리 공정시장가 그렇죠, 여러분? 항상 우리 보유세는 공정시장가표를 곱해서 과표가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시가편에 한번 넣어볼까요, 여러분? 예, 뭐 3억 정도, 뭐 3억. 그러면 바로 공정시장가 우리 여러분 토건을 70, 주택 60, 뭐 계산한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예, 그래서 나온다는 거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뭐. 여러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한번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산세 과표에다 세율 곱해서 재산세 나오면 여기다 도시지역분 그다음에 우리 소방분 지역 자원시설세가 나오죠, 여러분. 예, 여기다가 지방교육세가 쫓아온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예, 참고로 미리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실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요 정도라고요, 여러분. 다시 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고요. 자, 이번에 우리 상가 건물을 보유했다면 자,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상가 건물과 부속 토지를 보유하면 역시 종합부동산세, 소위 말하는 부자들만 낸다는 고액의 부동산 세제만 내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상가 건물에 대한 건축물은 여러분 우리 재산세를 0.25% 등 비례세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상가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는 얘기죠. 근데 뭐는 여러분 그 부속 토지는 우리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분류되어서 바로 누진세로 과세가 된 거죠. 그럼 누진세로 과세가 되면 이때는 소유자별로 국내에 있는 해당 별도 합산 과세 토지의 공시가격 합격을 구한 다음에 자, 우리 별도니까 얼마 초과되면 80억을 초과하는 거죠. 80억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해서 우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데 사실상 우리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 상가 등 건축물일 때 부속 토지가 80억을 초과하는 것은 뭐 큰 건물 아니면 나오기는 힘들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상가 건물 건축물은 건물분 재산세만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나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 과세 토지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면서 이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었던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해서 공시가격 합격이 얼마 초과하면 여러분 80억 원을 초과하면 그때는 초과액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되죠. 자, 이 종합부동산세 알고 싶다. 그러면 이때 역시 어디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홈택스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세는 우리 홈택스, 지방세는 이택스, 우리 서울청 KR 일로 들어오셔도 큰 무리 없이 기본적인 내용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상가 건축물에 대한 부속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 그럼 이때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역시 우리 정부 부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죠, 여러분? 정부 부가 과세니까 이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 정부 부가 과세죠. 정부 부가 과세. 그래서 누가 계산한다, 여러분?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계산해 주죠.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서 뭘 보내준다, 여러분? 고지서 보내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6월 1일 현재에 우리가 공시가격 알고 있으면, 개별 공시지가 알고 있으면 직접 또 종합부동산세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때 역시 우리 종합부동산세 과표에다 세율 곱할 때 여러분, 과세표는 바로 요 해당 별도 합산 과세 토지 공시가격 합계해서 과세 기준금액 80억을 뺀 거죠. 여기에다가 공정시장 가입비인데 여러분, 우리 2022년 이후부터는 무조건 별도 합산 과세 토지나 종합 합산 과세 토지, 이 토지는 무조건 몇 프로가 되죠, 여러분? 100%죠. 그래서 이제 공정시장 가입비율 수치가 1이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졌다는 걸 좀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별도 합산 과세 토지 때 종합부동산세율은 0.5%부터 0.7%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로 과세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이 나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중과세액을 빼야 되겠죠. 왜? 이미 재산세가 과세된 상태에서 다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는 거니까 무슨 과세 성격을 띈다, 여러분? 이중과세 성격을 띠는 거죠. 따라서 우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해서 부과되는 이미 요 재산세를 어떻게 하는지로 빼내야 되는 거죠. 빼내서 바로 요 세부담 상한 전 세액이 나면 여기서 다시 한번 종합부동산 재산세 똑같이 세부담 상한을 마지막 따져보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해당 연도세액과 직전 연도세액을 비교해서 바로 우리 토지일 때는 무조건 몇 프로죠, 여러분? 150%죠. 예. 다만 우리 종합부동산세에서 세부담 상한세 딸 때는 종합부동산세는 물론이고 모두 포함해서 그러면 재산세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세부담 상한을 따진다라는 걸 좀 확인해 두시고요. 특히 요때에 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에 대한 재산세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별도로 뽑아놨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별도 합산 과세 토지에 대한 재산세 합계액에 대해서 우리 별도 합산 과세 토지 공시가를 합산하면서 80억을 뺀 금액에다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격비를 곱한 거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종합부동산세 과표가 된 거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서 재산세 계산해야 되니까 재산세 공정시장가격 토지 몇 프로냐면 70%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우리 재산세 표준세를 적용해서 우리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가 나온 거죠. 여기다가 전체 토지 가액에 대한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전체에 대한 가액에 대해서 표준세를 계산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율, 즉 전체 재산세 세액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는 세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재산세를 곱한 만큼 이중과세를 뺀다라는 걸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 이걸 뭐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라는 것만 아시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네. 자, 이제 우리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 보유한 이후 이제 보유하는 데서 또 부과된 대표적인 국세가 바로 뭐죠, 여러분? 두 가지가 있죠.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임대소득세가 있고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임대소득세 좀 잘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상가 건물을 뭐 하면 여러분 임대를 하게 되면 그 임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소득세나 또는 기본적으로 법인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가 건물과 토지 이 임대료나 소득에서 주로 상가 건물이겠죠. 상가 건물 임대에 대한 소득에서 개인이면 바로 뭐죠, 여러분?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소득세 중에서 어떤 소득세? 종합소득세가 되죠, 여러분. 자, 이때 종합소득세는 다시 뭐죠, 여러분? 6가지로 구분하는데 바로 뭐죠, 여러분? 사업소득이죠.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자, 종합소득세는 6가지 구분하죠. 뭐 이자소득, 그다음에 뭐죠, 여러분? 배당소득, 그다음에 뭐죠, 바로 사업소득이죠. 그다음에 근로소득, 그다음에 뭐 여러분? 연금소득,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 뭐죠, 여러분? 기타소득이 된 거죠, 여러분? 기타소득. 바로 이때에 요 부동산 임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업소득이 되는 거죠.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로 인한 소득은 뭘로 과세한다, 여러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임대소득 외 사업소득 외 다른 사업소득과 그다음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다 뭐죠, 여러분? 합산해서 그죠? 종합과세를 하는 거죠. 종합과세를 하는 거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물론 이때 임대자가 임대 명의를 법인했다. 그때는 뭐로 과세하는 거죠, 여러분? 법인세로 과세를 하는 거죠. 사실상 부동산 임대업을 할 때 여러분이 한 번 정도 우리 세법상 의사결정으로서 여러분 한 번 정도 좀 보여야 될 것이 자 개인 임대사업자를 할 것이냐 또는 법인 임대사업자를 할 거냐 이걸 한 번 정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임대사업자를 개인 사업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법인 사업자를 할 거냐라는 걸 여러분 좀 구분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개인 소득이 많은 사람일 때는 차라리 법인 소득으로 가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개인 소득세를 할 거냐 법인 소득세를 할 거냐는 그 임대업자의 개별적 사항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임대사업자가 유리하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법인세율은 낮긴 낮지만 이때 법인을 했을 때는 또 법인세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고요. 또 그 법인에 대한 자금에 대한 개인과의 그 자금 연관관계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조금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별적인 인적 사항을 고려해서 소득세로 과세할 거냐, 개인 소득세로 과세할 거냐, 또는 법인 소득세로 과세를 당할 거냐, 이거를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 이런 상가 건물과 토지 임대에서 우리 상가 건물에 대해서 임대일 때는 바로 뭐가 여러분? 바로 부가가치세가 또 여러분 과세가 되죠. 여러분 10%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가 건물과 토지 임대에서 뭐가 과세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죠. 결국은 상가를 뭐하면 여러분 상가 건물을 임대하면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 뭐 소득세나 법인 부가가치세 이거는 반드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일단 상가 건물에 대한 소득세인 임대소득 금액을 좀 확인해 보죠. 자, 일단 여러분 우리 소득세법상 이렇게 뒤에 금액이 붙었다. 그러면 이거는 뒤에 금액이 붙으면 이거는 과세 가액으로서 확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세가로서 확정된 금액이죠. 그래서 상가 건물을 임대했을 때에 바로 사업소득세는 임대소득 금액은 해당 연도, 즉 소득세는 기간세니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이죠. 1년 동안 총수익 금액에서 여러분 그죠? 그 총수익 금액 업계에서 희생된 뭐 여러분 필요 경비를 뭐한 거죠? 여러분 뺀 금액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 소득세법상 상가 건물 임대 사업 소득 금액은 해당 연도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뭐한 거죠? 여러분 뺀 금액이죠. 그래서 이 총수익 금액이 더 크다. 그러면 과세 소득 금액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과세 소득 금액이 나오는 거고. 뭐가 더 크다, 여러분? 필요 경비가 더 크다. 그럼 이거 마이너스가 발생한 거죠, 여러분. 이때 마이너스가 발생한 것을 우리 세법에서 뭐라 하죠, 여러분? 결손금. 당해년도에는 결손금 그러는 거죠. 그다음에 당해년도에 공제받지 못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간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2월 결손금이라 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아두실 필요는 있죠. 그래서 결손금은 뭐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마이너스. 총수익 금액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필요 경비가 더 큰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 세금을 내더라도 총수익 금액이 더 큰 것이 좋은 거죠. 그래서 과세 소득 금액이 발생하는 것이 일단은 당연히 1년 동안 내가 돈을 벌은 거구나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이때 그 임대소득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 부동산 임대료나 사업소득은 다른 사업소득과 또 이배사, 그 다음에 우리 근연기라는 무슨 과세 한다면 종합과세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주의되죠. 그럼 만약에 내가 근로자이면서 내가 임대를 하고 있다. 요 상가 건물 임대하고 있죠. 그러면 근로자이다 보니까 무슨 소득이 발생하고 여러분? 근로소득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겠죠. 그리고 임대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 여러분 역시 여러분? 바로 사업소득세가 부과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 사람한테 소득이 몰빵, 소위 귀속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세액 부담이 어떻게 되죠?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 또 하나의 특징, 요 임대를 하고자 할 때에, 임대를 하고자 할 때는 임대 명의자를 본인의 명의로 할 거냐, 또는 배우자 또는 다른 직계, 비속의 명의로 할 거냐, 이걸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역시 공인중개사로서 여러분이 심각하게 한번 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본인 명의로 할 것이냐 아니면 배우자 명의로 할 거냐도 한 번 정도는 임대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컨설팅 정도의 개념으로 도입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만약에 배우자 명의로 하려면 배우자 명의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우리 조금 복잡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죠. 즉 단독 명의로 갖고 있다가 단독 명의로 갖고 있다. 이걸 누구 명의로? 배우자 명의로 바꾸겠다. 그럼 배우자 명의로 어떻게 바꾸냐는 얘기죠, 여러분. 두 가지죠. 매매로 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증여로 하는 형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명의를 바꾸는 방법은 매매 또는 증여인데 우리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 간의 매매일 때는 우리 세법상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뭘로 가죠, 여러분? 증여로 가죠. 그래서 본인 명의로 했던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뭘로 해서 증여에 의하여 명의를 바꾸겠죠. 그러면 이때에 요 증여에 대해서 당연히 뭐가 보대죠, 여러분? 증여세와 그죠, 여러분? 역시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또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단순히 무조건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무조건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개별적인 상황을 다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죠. 고려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증여를 했을 때 증여세와 또 취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랬을 때 물론 이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종합부동산세도 회피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복합적으로 고려를 하는 거지 무조건 배우자한테 명의를 증여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개별적 사항을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걸 여러분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총 수익 금액을 좀 확인해 볼 수 되겠죠. 총 수익 금액 글자대로 내가 이 부동산 등을 뭐해서 여러분 임대해서 들어온 금액이죠, 여러분. 그래서 상가 건물을 임대했을 때에 바로 상가 건물 임대소득에 대한 총 수익 금액이죠, 여러분. 여기 임자가 하나 빠졌나요, 여러분? 그래서 임대소득 총 수익 금액은 해당 과세 기간에 상가 건물이죠, 여러분. 상가 건물 등을 뭐하고 여러분 대여하고 그 대가로 해당 연도에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보시면 되겠죠. 이거 뭐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소법은 소득세법을 말한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고 소득세법 제24조 1항에 보시면 나와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법은 뭐냐고요? 소득세법 소령 그러면 여러분 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을 말한다라고 봐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때에 바로 이러한 상가 건물에 임대했을 때 상가 건물 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익 금액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죠. 상가 건물 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익 금액은 크게 네 가지죠, 여러분. 자, 월세인 바로 임대료. 그다음에 여러분이 우리 세법에서 가장 중시하는 여러분 뭐죠, 여러분? 간주임대료가 있죠, 여러분. 간주임대료. 그다음에 우리 월세 외에 뭘 받으면 관리비를 받으면 그 관리비로 받은 것 중에서 바로 임대업자의 수입으로 잡히는 금액. 여기다가 보험 차익이 발생했다면 이것도 다 더한 금액이 바로 우리 1년 동안에 발생한 부동산 임대 또는 총수익 금액이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죠. 그럼 아시다시피 여러분 임대는 뭐로 말한다 여러분? 월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상가 건물 등을 임대하고 받은 월세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임대를 미리 받은 선세금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1년치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때는 그 미리 1년치를 받았을 때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받았을 때 그걸 계약 기간의 월수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나눈 금액을 각 과세 기간의 합계액으로 구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거를 계약 기간의 월수분에 해당 과세 기간의 월수로 안분 계산하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소득세는 기간세죠, 여러분. 그래서 자 2022년 뭐 9월 1일에 우리 1년분 우리 1년치 월세를 미리 받은 거죠.
그러면 우리 2022년도 기속되는 9월 달이니까 여러분 그죠? 9월, 10월, 11월, 12월 몇 개월치죠 여러분? 4개월치만이 바로 2022년도 소득이 되는 거고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4개월치만 바로 우리 1년치 중에 4개월이고 나머지 우리 8개월은 언제 거 되는 거죠 여러분? 2023년도께 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러면 이때에 이렇게 비록 1년치를 미리 받았을 때는 그 받은 선세금을 해당 우리 계약기간의 월수분에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로 구분해서 2022년도 거, 2023년도 거로 구분해서 계산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9월 1일 날에 1년치를 전부 받았다 하더라도 1년치가 다 2022년도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1년분 12개월치 중에서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치만 2022년도 소득으로 잡히는 거고 나머지 8개월분은 어디로 간다 여러분? 2023년도로 가는 거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기간별로 무슨 계산한다 그러면 안분 계산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받은 선세금이 있다면 이거를 월수로 안분해서 당연요도와 차기 이후의 연도로 안분 계산한다. 이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선세금을 받았을 때는 기간별로 안분 계산한다라는 걸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역시 뭐죠, 여러분? 간주임대료죠, 여러분. 역시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도 제일 중요했던 간주임대료죠, 여러분. 자, 요거는 글자대로 뭐죠, 여러분? 임대료로 간주를 해서 받겠다, 과세하겠다, 지금 그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상가 건물을 대여하고 그 대여의 조건 중에서 여러분 바로 뭐죠, 여러분? 보증금이나 전세금이죠.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보증금이나 전세금은 나중에 임대차 기간이나 전세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반환해 줘야 되는 거죠. 목적물을 반환 받으면서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득이 아니라 임대인 입장에서 소득이 아니라 뭐다 여러분? 부채라는 거죠. 부채. 예수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잠시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해당 임대차 기간이나 전세 기간이 끝나면 돌려줘야 되는 바로 부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 소득세법상 과세 소득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항상 이때에 이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으면 이 보증금, 전세금을 우리 임대업자가 금고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지는 않겠죠. 반환할 때까지. 최소한 은행에다 뭐 넣어야죠, 여러분? 예금을 하겠죠. 은행에다 예금을 하겠죠. 최소한 은행에다가 예금을 한다라고 가정하면 당연히 뭐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이자가 발생하죠. 그럼 요 이자 상당액을 뭐로 보겠다 그러면 임대료 봐서 소득세를 과세를 하겠다.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주임대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간주임대를 우리 과세 대상 소득 금액에 산입해야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자, 이때 우리 요 간주임대는 바로 주택일 때의 간주임대료와 상가 건물 등에 대한 간주임대는 계산 구조가 같다 다르다 그러면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주택일 때 간주임대는 여러분 아마 공부하셨을 때에 아실 겁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는 바로 뭐였죠, 여러분? 해당 보증금 등에 대한 적수에서 여러분 얼마 뺐죠, 여러분? 3억 원을 뺐죠, 무조건. 왜?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로 우리 주택일 때는 60% 곱했죠,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제 정기예금 이자율 곱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금융수익이 있다면 해당 금융수익을 차감해서 주택일 때의 간주임대료가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상가 건물이나 토지 등일 때 간주임대료는 요 계산 구조가 다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해당 과세기나 보증금이나 전세금에서 건물 취득가액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설비 중에서 토지 가액을 제외한 그 해당 부동산의 토지 가액을 제외한 취득가액이다. 즉 건물 취득가액이다 보시면 되는 거죠. 요걸 뺀 금액이죠. 여기다 적수라는 것은 여러분 매일매일 잔액에 매일매일이죠. 매일 잔액의 합계액을 바로 뭐라면 적수랍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이자를 계산할 때 지급해야 되는 이자 금액 또는 받아야 되는 이자 금액 계산에 여러분 적수 개념으로 한다는 것이 특징이 됐습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 합계임금에다 365를 나오면서 1 적수가 나오죠. 1 잔액이 나오는 거죠. 여기다가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로 기획재정보정으로 즉 소득세법 시행규칙이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적용하고 있는 여러분 이자율을 곱하는 거죠.
이때 현재 우리 2021년부터는 지금 계속해서 1.2%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3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최근 2021년, 2022년 1.2%가 소득세법 시행 규칙에 규정되고 있는 거죠. 여기다 곱해서 이제 우리 이자 상당액이 나온 거죠. 근데 지금 요 간주임대라는 것은 요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은행에다 예금했다라고 가정해서 뭘 받으면 이자가 받으면 그 이자를 임대를 보게 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 내가 이 상가 건물 등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을 은행에다가 예금을 한 거죠. 그럼 은행에다 예금했으면 당연히 은행에서 뭘 받죠? 여러분 이자 받겠죠. 그럼 이자 지급액에 대해서 당연히 은행은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뭐를 소득세를 빼고 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소득세가 과세가 돼 있어 안 돼서 됐죠? 근데 또 그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 임대사업소득세 또 과세가 돼. 무슨 과세가 되니까? 이중 과세가 되는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중 과세가 되는 걸 방지해서 실제 은행에다 예금 등을 해서 발생한 이자, 배당 소득이 있다라면 여기서 금융수익은 바로 뭐냐면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여러분 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해서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금융소득이다라고 한다는 걸 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금액을 빼서 이중과세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거다라는 걸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금융수익은 바로 수입이자와 할인료 이게 바로 뭐가 되고 여러분 이자 소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당금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배당 소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해서 우리는 뭐라 하냐면 금융소득이랍니다. 그걸 빼라는 얘기죠. 물론 이거는 빛이 기장한 장부라든지 증빙서를 통해서 확인돼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뺄 수 있다는 거죠. 안 빼는 것이 그만큼 좋은 거죠. 왜? 과세소득이 줄어드는 거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간주임대료일 때는 우리 우리 주택일 때와 상가 건물일 때의 간주임대료 계산 구조가 같다 다르다 여러분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보시면 되죠. 근데 간주임대료일 때 우리 주택일 때는 여러분 주택일 때는 무조건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건 아니죠. 왜냐면 이 주택일 때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면서 그때 받은 보증금액이 얼마냐면 3억 원을 초과할 때 한해서만 과세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주택을 제외한 상가 사무실 때는 여기는 무조건 간주임대를 계산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또 주택과의 차이점이다. 다시 뭐냐 이 임대 목적물이 주택이냐 또는 상가 건물에 따라서 간주 임대료 과세 조건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토지나 상가 건물 등일 때는 무조건 간주 임대를 계산하는 거고요. 무조건 계산하는 거고 주택일 때는 무조건 간주 임대를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하면서 받은 보증금액이 얼마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택일 때는 3, 3일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상가 건물일 때는 상가 건물 수 몇 개야? 또 보증금을 얼마 받아서 이걸 묻지 아니하고 무조건 상가 건물일 때는 간주임대를 계산한다는 걸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임대료 외에 뭘 받죠 여러분? 관리비 발생하죠. 요즘 이게 문제가 되죠 여러분. 사실상 특히 뭐 우리 주택이라는 관리비는 그나마 공동주택일 때는 규제를 하고 있지만 요 오피스텔 또 상가 건물 등 이런 경우일 때는 관리비가 좀 규제가 잘 안 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월세보다 뭐 관리비를 더 많이 받는 데도 있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때 관리비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 관리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때 이 관리비가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이냐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임대업자가 먹으면은 이거는 이제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이 되는 거고 임대업자가 먹질 않고 우리 각종 공과금으로 납부를 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임대업자가 먹은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는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외되는 것이죠. 이게 기본적 구조죠. 그래서 이렇게 관리비를 받았더라도 전기료나 수도료 등의 어떤 공공요금으로서 요거는 총수익금에서 어떻게 한다면 제외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급받은 금액, 즉 관리비로 받은 금액이 100만 원인데 관리비로 받은 금액이 100만 원인데 실제 공과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예를 들어서 뭐 40만 원이다 봅시다.
세입자한테, 임차인한테 월세 외에 관리비를 얼마 받아서 그러면 100만 원. 근데 실제 납부한 공과금 얼마냐 얘기하면 40만 원 얘기죠. 그러면 그때 그 초과하는 금액 얼마예요? 그러면 60만 원. 이거는 결국은 지금 임차인한테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주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과세 대상 소득이 어떻게 하라? 잡아라 그 얘기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개념만 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 관리비로 받은 금액에서 실제 공과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이 과세 대상이다라는 것만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총수익금을 구성할 수 있는 우리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이죠. 여러분, 요거는 보험차익이죠. 그래서 해당 우리 사업용 건물 등에 대해서 우리 화재 등으로 인한 화재 등으로 해서 우리 손실이 발생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게 됐을 때에 그 장부가를 초과하는 보험금이 바로 보험차익이 돼서 이것도 어쨌거나 수입으로 잡겠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참고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까지가 일단은 우리 상가 건물을 받을 때, 임대하고 났을 때 발생하는 총수익 금액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일단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